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늘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해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우리 법전 속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 단어,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인 일본식 표현, 그 뜻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낯설고 황당하기까지 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상린자, 민법의 상린자, 표의자, 복리자.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표의자.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상표. 상린자, 조간인가? 위에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모르겠다. 표의자는요?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는 사람인가? 목리자는요? 꿈에 나타나는 사람? 모르겠네. 이거 보시면 어떤 뜻이 떠오르세요? 글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는데 제일 높은 정상, 최고의 위치. 최고? 네. 최고라는 거는 뭐든가 최고가 됐을 때 최고라는 생각이 들겠지? 숙주요? 숙주. 나물 만들어 가. 숙주? 삼국지에서 본 것 같은데. 숙주? 나물이요? 처음 듣는데 그냥 먹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숙주 기생할 때 하는 숙주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저희 법률방송이 5개월째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손잡고 어려운 법령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법제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 법령은 4,400건이 넘는 현행 법령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2019년까지 4,400여 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알기 쉬운 법령팀은 나아가 입법 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전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 해 평균 2,000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이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가 생겨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김혜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다. 그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어려운 법령 용어 하나하나를 고쳐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알기 쉬운 법령팀 신설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법전에 뿌리 깊고 음습하게 남아있는 어렵고 황당한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법률 용어. 저희 법률방송은 앞으로도 상식의 잣대와 저울로 정비되고 순화되어야 할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법제처 표현대로 다 바뀌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불타는 자동차, 생각만 해도 아찔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관련 첫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남성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주행 중 화재 집단 소송 어떤 내용인가요? 네, BMW의 520D 승용차인데요. 네. 주행 중에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는 건데요. 네. 주행하다가 굉장히 놀랄 일이고 진짜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중에 4명인데요.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 코리아 그리고 딜러인 도이치 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접 본인 차에 불이 난 게 아닌데도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네, 본인 차에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 나중에 수리될 때까지는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타겠느냐. 그러니까 뭐 탈 때까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혹시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수리될지 모르니까 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위험이 네. 좀 남아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들면 손해의 청구 원인 자체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소송 쟁점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뭐 소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보면 일단 네. 소장에서는 BMW 코리아가 520D 차량에 다수의 화재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 제조사로부터 소위 EGR 부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정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적시하면서 네. 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도 받고 있다. 이게 네. 이제 위자료 배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쟁점으로는 뭐 차량이 가치가 하락한다든가 또는 뭐 손해가 직접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건 은폐하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당연히 사고 있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리콜을 늦게 함으로써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 안 되니까 리콜을 좀 늦게 하더라도 네. 뭐 자동차 일단 팔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법제에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팔려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네. 그러려면 은폐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점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소송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해액 자체가 개별 피해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자료는 일부 인정될 것 같고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나 향후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일 네. 수가 있고 겁이 나서 탈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것도 보여서 네. 그 부분도 손해가 인정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그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이고요. 네. 소송이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뒤에 이제 말씀하시게 될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들의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직접 화재가 발생한 사람도 소송을 낸 게 있나요? 네, 한 건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건은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집단 소송은 아니고 한 건인데 이 법무법인의 뭐 안내 자료 등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모아서 집단 소송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무슨 손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도이치 BMW 코리아에서는 보험으로 배상받은 부분은 제하고 주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험 처리 배상 제외 이거는 뭐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약관이 부당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네. 뭐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보험으로 받은 만큼은 뭐 안 주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으로 충분히 다 배상받지 못했을 때는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화재가 난 그 차량 네. 그리고 그 화재가 난 뒤에 보험으로 배상받은 차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수리해서 타고 네. 다니고 있지만 차량 가치는 하락했는데 그거는 보험에서 평가해 주지 않았고 네. 그 전에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혹시 또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한 손해가 있고 네. 중고차 가격도 하락했고 이런데 이런 거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꼭 뭐 이 건뿐 아니고 차량 결함 뭐 이런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네. 그 국토교통부 등에 뭐 신고를 하거나 해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등이 알려지면 리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개인이 자기 차량의 결함 등을 들어서 리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고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의 리콜은 굉장히 안 받아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국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소송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네. 또 입증한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손해액이 작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지금 네. 같은 집단 소송이 아니라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재판이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선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 공청회 뭐 어떤 공청회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사법농단 책임자 재판 특별법 제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떨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고 오늘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사법농단 책임자 재판 특별법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연거푸 기각시킨 것과 관련해서요. 네. 저희 며칠 전 저희 법률방송에서 압색영장 완전 기각률은 1%밖에 안 된다. 법원이 재판거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네.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배석 판사를 지낸 인물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런저런 연으로 얽힌 법원 손에 법원 수사나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영장 청구를 담당한 전담 판사 선정과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익법인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나요? 네,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사법농단 특별재판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일단 제1조 특별법의 목적을 보면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적용 대상 사건으로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동향 파악 및 재판 개입, 상고법원 반대 의견 표명 법관 사찰, 이판사판 야단 법석, 다음 카페 사찰 및 폐쇄 유도 등 8가지입니다. 네. 우선 해당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구속영장 등을 지금처럼 법원이 아닌 네. 특별재판 후보 추천에 따라 임명된 특별영장 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기소가 되면 역시 특별재판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은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요. 국민 참여 재판과 재판 중계, 언론 브리핑 등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은 일체 손을 떼게 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특별 재판부를 구성할 후보 추천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면? 네, 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변협이 3인, 그다음에 판사회의에서 3인, 시민사회에서 3인을 선정해서 구성을 하고 대법원장이 위촉을 하게 해놨습니다. 네.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는 특별재판부 판사 3인 및 특별영장 전담법관 1인을 임명합니다. 네.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데요. 네. 대법원 특조단 조사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건 등 특별법 대상 사건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재심 특례입니다. 통상 재심은 재판부가 이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경우 문건 작성 핵심 인물들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긴 했지만 이제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렇다 할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이제 재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증명 없이 재심 대상으로 간주해서 재심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나아가 법원 문제로 인한 피해와 재심이니만큼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법농단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떤 기관보다 더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전혀 공정하지 않게 소속 간부들의 불법 죄취업을 알선한 혐의입니다. 영장 심사 출석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에 나란히 나온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에 재취업하게 한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당시 4급 이상 퇴직 예정 직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들의 1대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보고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대기업의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재취업을 사실상 강요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학연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대기업에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하는 등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소명을 듣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연 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검찰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서면 검토로만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100m 이내의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배심원이나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30분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57기 건설법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제처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8월부터 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등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42개 법령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7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